지금 전 세계가 2025년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의 충격 발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한국의 손발을 묶어왔던 미국이 이번엔 스스로 그 핵열쇠를 내밀려 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한 정치적 만의 카드, 바로 핵잠수함용 소형 원자로 허가안입니다. 트럼프는 이것이 통제 가능한 거래라 믿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쥐락펴락하기 좋은 동맹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국은 그 열쇠를 이미 6개월 전부터 쥐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이제 전 세계에 공표되었고 봉인된 괴물이 깨어날 차례입니다. 이미 완성돼 있던 HMR-120 소형 원자로, 리튬이온, 그리고 빈틈없이 훈련된 한국 승조원들. 대한민국은 만들 능력이 없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최고의 거래를 하기 위해 기다려왔던 것이죠. 이제 세계 질서는 다시 써질 것입니다. 한국은 단숨에 세계 1위의 군사 강국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경주 에이펙에서 나온 합의는 즉흥적으로 나온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몇 수 앞을 내다본 한국이 계획한 판이었을까요? 충격 발표 뒤에 숨겨져 있던 진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한국이 진짜 기술 강국이라 믿는다면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세요. 한국은 기술 강국. 여러분의 댓글이 대한민국의 숨겨진 저력을 세계에 더 빨리 알립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단 콜드웰입니다. 미 연방안보국 전략실 분석관으로 18년째 일하고 있죠. 지금 제 손에는 48시간 내에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 초안이 들려 있습니다. 제목은 한반도 재처리 기술 현지평가 및 협상 활용 가능성이었죠. 창밖으로는 워싱턴 9월의 늦 여름 햇살이 유리창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사무실 형광등 아래 책상 위 서류는 이미 30cm 높이로 쌓여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린 건 이른 아침이었어요. 국장 직통이었죠. 콜드웰, 지금 당장 올라와.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았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제 심장은 평소보다 빠르게 뛰었어요. 18년 경력 동안 이런 호출은 늘 큰 사안을 의미했으니까요. 국장실 문을 열자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국장, 통상수석대리 메이슨 하크, 그리고 의회 국방위 보좌관이었죠. 하크는 제게 눈길도 주지 않고 서류를 밀어냈어요. 경주에서 10월 마지막 주에 APC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한국이 재처리 기술 자율권을 요구할 겁니다.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첫 장에는 열전한 공정, 소형 원자로, 잠수함 추진체계라는 단어들이 빨간 형광펜으로 표시돼 있었죠. 이게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하크는 비로소 저를 봤어요. 카드가 아니라 족쇄입니다. 지난 70년간 우리가 관리해온 질서죠. 국장이 끼어들었어요. 콜드웰, 자네가 가서 확인해. 기술 수준, 안전성, 군사 전용 가능성 전부 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가 기준은요? 하크가 차갑게 답했죠. 아직 이르다는 결론이면 충분합니다. 우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레버리지가 필요해요. 재처리는 그 칩입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더 강하게 쏟아졌어요. 저는 서류를 다시 내려다봤죠. 30년 축적, 7계층 안전장치, 120MW 소형 원자로. 숫자들은 구체적이었지만 제 머릿속에는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기술은 협상의 도구다. 동맹은 보와 피보로 나뉜다. 18년간 제가 배운 전부였으니까요. 언제 출발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내일 새벽 인천행입니다. 국장이 답했죠. 저는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폭도로 나오는 순간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48시간. 그 안에 보고서 한 줄이면 충분하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경주 APC 일정표가 떴어요. 개막식과 주요 의제 발표 일정이 빼곡했죠. 저는 달력을 봤습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죠. 똑똑똑. 규칙적인 소리가 사무실을 채웠습니다. 가방을 챙기며 저는 생각했어요. 기술평가라고 했지만 결론은 이미 나와 있다. 난 그저 근거를 채워 넣으면 된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 얼굴이 금속문에 비쳤죠. 42세, 주름이 조금씩 늘어가는 얼굴, 그리고 18년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확신이 눈빛에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늦여름 저녁 공기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어요. 라디오에서는 경주 APC 소식이 흘러나왔죠. 동아시아 에너지 질서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해설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볼륨을 낮췄어요. 분수령이 아니라 협상장일 뿐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열전한 공정 개념도, HMR-120 사양서, 청명함 재원표. 숫자와 도표들이 빼고겠지만 제 눈에는 그저 데이터였죠. 아직은요. 펜을 들고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평가 항목, 안전성 미흡, 국제 감시 필요, 군사 전용 우려. 문장들은 자동으로 흘러나왔어요. 창밖으로 매미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죠.
며칠 뒤면 저는 다시 이 자리에 앉아 보고서를 마무리할 겁니다. 아직 이르다는 한 줄과 함께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때는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검은색 세단은 고속도로를 달려 대전 인근으로 향했죠. 창밖으로 펼쳐진 산과 들판은 초가을의 녹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차는 어느 산자락 아래에 멈춰섰어요. 경혜원자력 연구단이라는 표지판이 보였죠. 건물은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3층짜리 회색 콘크리트 구조물이었어요. 하지만 출입구의 보안 시스템은 제가 본 어떤 시설보다 철저해 보였죠. 홍채 인식 지문 스캔 금속 탐지기를 3번이나 통과해야 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며 저는 주변을 살폈어요. 벽에는 연구 성과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실험실 풍경, 장비들, 그리고 연구원들의 모습. 어떤 사진 속에는 화상 자국이 선명한 손이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섰어요. 그 손은 무언가를 만지고 있었죠.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한지우였죠. 36세 검은 테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콜드웰 분석관님. 열전한 공정 책임자 한지우입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어요. 악수를 나누며 저는 그의 손을 느꼈습니다. 거칠었어요. 실험실에서 오래 일한 사람의 손이었죠. 테이블 위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지우는 첫 장을 펼쳤어요. 30년 축적 데이터입니다. 저희가 걸어온 길이죠.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1995년부터 2025년까지의 실험 기록, 안전성 테스트 결과, 방사선 누출 제로 기록. 페이지를 넘기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데이터는 인상적이다. 하지만 군사 전용 가능성은 여전히 남는다. 제 머릿속 결론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때 한지우가 다음 자료를 꺼냈습니다. 7계층 안전장치 구조도였어요. 1차 냉각, 2차 격리, 3차 차단, 4차 봉쇄, 5차 여과, 6차 감시, 7차 비상 중단. 각 계층마다 독립적인 제어 시스템이 있었죠. 한 곳이 무너져도 6곳이 남습니다. 한지우의 말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인상적이군요. 하지만 플루토늄 추출 가능성은요? 제 질문은 직설적이었죠. 한지우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열전한 공정은 플루토늄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우라늄과 함께 혼합 상태로 재활용하죠. 군사용으로는 쓸 수 없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자료를 다시 봤어요. 혼합 비율, 동위원소 분포, 제처리 후 성분 분석. 숫자들은 한지우의 말을 뒷받침했죠. 하지만 제 안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18년간 배운 관성이었어요. 제처리는 위험하다. 감시가 필요하다. 한지우가 일어났습니다. 실물을 보여드리죠. 우리는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계단을 내려가자 지하시설이 나타났죠. 두꺼운 강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은 거대한 실험실이었어요. 중앙에는 은빛 금속 구조물이 서 있었죠. 이게 파일럿 라인입니다. 한지우가 설명했어요. 사용 후행 연료를 넣으면 전기화학 반응으로 우라늄과 초우라늄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추출하죠. 저는 구조물에 다가갔습니다. 파이프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각 연결부마다 센서가 붙어 있었죠. 온도, 압력, 방사선량, 화학 조성. 모든 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됩니다. 한지우의 손이 제어판을 가리켰어요. 화면에는 숫자들이 초록색으로 깜박이고 있었죠.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이상 없음. 반복되는 문구였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어요. 30년. 7계층. 실시간 감시.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그리고 한지우의 다음 말이 들려왔습니다. 콜드웰 분석관님, 저는 미국 로렌스 리버모어 연구소에서 일했어요. 연봉은 지금의 3배였죠. 하지만 돌아왔습니다. 왜죠? 제가 물었어요. 한지우는 창문 너머 산을 바라봤습니다. 부산에 가족이 있습니다. 아내와 7살 딸이요. 북쪽에서 SLBM이 날아오는 걸 봤어요. 뉴스로요. 그날 밤 딸아이가 물었죠. 아빠, 우리 안전해? 한지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저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기술자로서 무력했죠. 그래서 돌아왔어요. 우리 땅에서 우리 손으로 우리 가족을 지킬 방법을 만들려고요. 전력과 억제 사이에 독립이란 해답을 넣으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8년간 제가 다뤄온 건 숫자와 보고서였어요. 하지만 한지우에게는 가족이 있었죠. 지켜야 할 사람들이요. 실험실의 형광등 불빛이 갑자기 밝게 느껴졌습니다. 한지우가 다시 제어판을 만졌어요. 이건 협상 카드가 아닙니다. 생존 도구예요. 70년간 우리는 보호받았죠. 하지만 보호는 선택권을 주지 않아요. 이젠 우리가 선택할 차례입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해는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저는 주차장에 서서 산을 바라봤어요. 30년 축적, 7계층 안전장치, 그리고 한 아버지의 결단. 제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아주 조금요.
하지만 분명하게요. 다음날 아침 저는 다시 연구단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건물이었어요. 외곽에 떨어진 경납시설이었죠. 경비는 전날보다 더 삼엄했습니다. 출입증을 3번 확인했고 동행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한지우가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실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두꺼운 철문이 열리며 시원한 공기가 쏟아져 나왔어요. 내부는 항온항습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거대한 홀이 나타났어요. 천장은 20m는 촉히 넘어 보였죠. 중앙에는 은빛 원통형 구조물이 서 있었습니다. 주변으로 파이프와 케이블이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HMR120입니다. 한지우의 목소리가 홀에 울렸어요. 120메가와트 소형 모듈형 원자로죠. 전홍축 우라늄 연료로 20년 연속 운전 설계예요. 저는 구조물에 다가갔습니다. 표면은 매끄러웠어요. 만져보니 차갑고 단단했죠. 크기를 재보겠습니다. 한지우가 레이저 측정기를 꺼냈어요. 빨간 빛이 원통을 따라 움직였죠. 높이 6m 80cm, 지름 3m 10cm. 숫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노트에 적었어요. 잠깐만요. 제가 말을 멈췄습니다. 이 크기면 한지우가 제 말을 이었어요. 잠수함에 들어갑니다. 3700톤급 청명함 기준으로요. 저는 손에 든 펜을 내려다봤죠. 6m 83m 10.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설계 사양을 보여드리죠. 한지우가 태블릿을 건넸어요. 화면에는 3차원 도면이 떠 있었죠. 원자로 본체 1차 냉각 루프, 2차 증기 발생기, 제어봉 구동장치. 모든 부품이 모듈 안에 통합돼 있었어요. 외부 연결은 최소화했습니다. 한지우가 설명했죠. 저는 도면을 확대했습니다. 제어 시스템 부분이었어요. 자동 안전장치가 오중으로 설계돼 있었죠. 온도 상승, 압력 이상, 냉각수 부족, 제어봉 오작동, 방사선 누출. 어떤 상황에서도 자동으로 원자로가 정지하게 돼 있었습니다. 연료는요? 제가 물었어요. 전홍축 우라늄입니다. 농축도 5% 미만이죠. 한지우의 답변이었어요. 무기급은 90% 이상 필요하니까 군사 전용은 불가능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숫자는 명확했죠. 하지만 제 안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설계와 실물은 다르다. 안전성은 운용에서 증명된다. 18년간 제가 배운 원칙이었죠. 실제로 작동하는 걸 본 적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지우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산중기지에 테스트 모델이 있습니다. 3년 전부터 가동 중이에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보여줄 수 있습니까? 제 질문에 한지우는 시계를 봤어요. 오늘은 안 됩니다.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죠. 그의 말에 저는 동의했어요. 다시 원자로를 바라봤습니다. 6m 83m 10 120메가와트 20년 연속 운전.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한지우가 구조물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콜드웰 분석관님,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그가 원자로 표면에 손을 얹었죠. 이건 선택권입니다. 디젤 엔진에 묶일지 원자력으로 갈지 선택할 권리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70년간 선택할 수 없었어요. 재처리도, 농축도, 원자력 추진도. 전부 금지였죠. 한지우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하지만 기술은 만들어졌습니다. 이젠 선택만 남았어요. 형광등 불빛이 원자로 표면에 반사됐습니다. 저는 노트를 다시 펼쳤어요. 30년 축적, 7계층 안전장치, 그리고 지금 이 실물. 제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죠. 아주 미세하게요. 밖으로 나왔을 때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산 너머 어딘가에 테스트 모델이 돌아가고 있다. 3년째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조여드는 느낌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저는 보고서를 꺼냈어요. 아직 이르다는 결론이면 충분합니다. 하크의 말이 떠올랐죠. 하지만 펜을 들자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6m 83m 10. 숫자들이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기술은 협상카드다. 18년간 믿어온 말이었어요. 하지만 한지우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건 선택권입니다. 두 문장이 제 안에서 충돌했어요. 다음날 새벽 저는 호텔 로비에서 한지우를 만났습니다. 그의 옆에는 나이 지긋한 남성이 서 있었어요. 허리는 약간 굽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죠. 소개하죠. 국방기술본부 해구추진체계 노역수 소장입니다. 한지우의 말에 저는 악수를 청했어요. 노역수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손등에는 오래된 화상 자국이 선명했어요. 저는 그 자국을 보며 연구단 폭도에서 봤던 사진을 떠올렸죠. 그 손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콜드웰 분석관. 노역수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어요. 차는 산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포장도로가 끝나고 비포장길이 시작됐어요. 창밖으로 안개가 짙게 깔려 있었죠. 1시간을 달려 차는 철조망 앞에 멈춰 섰습니다. 군 초소였어요. 검문이 시작됐죠. 신분증 확인, 차량 검색, 통행증 대조. 15분이 걸렸습니다. 철문이 열리며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더 깊은 산속이었죠.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길은 점점 좁아졌어요. 또 다른 검문소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철저했어요. 홍채 인식까지 요구했죠. 저는 기계 앞에 섰습니다. 빨간 빛이 제 눈을 스캔했어요. 삐소리와 함께 통과 신호가 떨어졌죠. 마지막 구간은 터널이었습니다. 산을 뚫고 만든 길이었어요. 조명이 희미하게 터널을 밝히고 있었죠. 500m쯤 달렸을까요? 터널 끝에 거대한 강철문이 보였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안은 광활한 지하 공간이었습니다. 천장은 보이지 않을 만큼 높았어요. 중앙에는 거대한 구조물이 서 있었죠. HMR-120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본 것과는 달랐어요. 파이프들이 연결돼 있었고 계측기들이 작동하고 있었죠. 가동 중입니다. 노역수가 말했어요. 3년 전부터요. 저는 구조물에 다가갔습니다.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어요. 손을 대자 따뜻했죠. 살아있었습니다. 이 원자로는요. 제어실로 가시죠. 노역수가 앞장섰어요. 우리는 계단을 올라 유리로 된 방에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모니터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온도, 압력, 출력, 냉각수, 유량. 숫자들이 실시간으로 변했죠. 현재 출력은 80MW입니다. 노역수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최대 120까지 올릴 수 있지만 테스트는 80에서 진행 중이죠. 저는 그래프를 봤습니다. 3년치 데이터였어요. 선은 거의 일직선이었죠. 사고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노역수의 답변이었어요. 계획 정지 7회 모두 정기 점검이었죠. 비계획 정지는 제로예요. 저는 데이터를 더 자세히 봤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노역수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1996년 이야기를 해드리죠.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저는 그때 34살이었습니다. 열전한 공정 초기 실험을 담당했죠. 여름이었어요. 8월이었습니다. 실험 중 증기 라인이 파열됐어요. 노역수가 손등에 화상을 만졌죠. 300도 증기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앞에 있었어요. 동료 둘을 밀어내고 저는 증기를 맞았죠. 2도 화상이었습니다. 병원에서 2달을 보냈어요. 퇴원하고 돌아왔을 때 프로젝트는 중단 명령을 받은 상태였죠. 노역수의 눈빛이 어두워졌어요. 국제 압력이었습니다. 재처리 기술 개발은 협정 위반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역수가 다시 모니터를 봤어요. 지하에서 몰래 조금씩 이어갔죠. 29년이 걸렸습니다. 화상은 아물었지만 흉터는 남았어요. 이 원자로가 그 흉터 위에 세워진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9년. 그 세월이 얼마나 긴지 가늠할 수 없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제 질문에 노역수는 창밖을 바라봤죠. 원자로가 돌아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핵무기를 원한 게 아닙니다. 노역수가 천천히 말했어요. 선택지를 원했죠. 우리가 디젤로 갈지 원자력으로 갈지 정할 권리요. 70년간 우리는 정할 수 없었어요. 허락받아야 했죠. 그의 손이 제어판 위에 놓였습니다. 이젠 기술은 있습니다. 안전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3년간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이요. 이제 필요한 건 인정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요. 저는 모니터를 다시 봤습니다. 3년간의 그래프 80MW 출력 제로 사고. 숫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하크의 목소리가 맴돌았죠. 아직 이르다는 결론이면 충분합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안개가 조금 걷혀 있었습니다. 저는 원자로를 올려다봤어요. 3년간 쉬지 않고 돌아간 기계. 29년을 기다린 한 사람의 집념.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에 오르며 저는 손등을 봤습니다. 상처 하나 없는 깨끗한 손이었어요. 노역수의 손과는 달랐죠. 저는 18년간 사무실에서 서류만 다뤘습니다. 하지만 노역수는 29년간 현장에서 싸웠어요. 누가 더 진실에 가까운지 자명했죠. 산을 내려오는 내내 저는 침묵했습니다. 한지우도 노역수도 말이 없었어요.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죠. 터널을 빠져나왔을 때 해는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은 어두웠어요. 결론이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온 저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내일 오전 해군 작전기지 방문이었어요. 잠수함 청명함 승조원들을 만난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가 멀리 보였어요. 다음날 아침차는 해안을 따라 달렸습니다. 파도 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려왔어요. 30분쯤 달렸을까요? 철조망과 초소가 나타났죠. 해군 잠수함 전단 기지였습니다. 건문을 통과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부두에는 잠수함 한 척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검은 선체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길이는 80m쯤 돼 보였죠. 청명함이었습니다. 3,700톤급 디젤 잠수함이요. 저는 그 앞에 섰어요. 콜드웰 분석관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해군 장교가 서 있었어요. 41세쯤 돼 보이는 남성이었죠. 착전장교 서도연 중령입니다. 악수를 나누며 저는 그의 손을 느꼈습니다. 단단했어요. 승함하시죠. 서도연이 잠수함을 가리켰어요. 좁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해치를 통과하니 내부가 나타났어요. 생각보다 좁았죠. 폭도 폭은 1m도 안 됐습니다. 이리 오시죠. 서도연이 앞장섰어요. 파이프와 케이블이 천장을 뒤덮고 있었죠. 머리를 숙이며 걸어야 했습니다. 승조원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제어실에 도착했습니다. 각종 계기판과 모니터가 벽을 채우고 있었어요. 잔망경, 소나 항법장치, 무장 제어. 저는 주변을 둘러봤죠. 이곳에서 전쟁을 치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청명함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서도연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디젤 발전기로 충전하고 수중에서는 배터리로만 움직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문제는 시간입니다. 서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배터리만으로는 2주가 한계죠. 그 후엔 부상해서 재충전해야 합니다. 그 순간이 가장 취약해요. 적의 레이더에 노출되니까요. 저는 모니터를 봤습니다. 배터리 잔량 표시가 떠 있었어요. 85%였죠. 북쪽 SLBM 추적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서도연이 해도를 펼쳤어요. 동해 북부 해역이 붉은 선으로 표시돼 있었죠. 적 잠수함은 한 달 넘게 잠항합니다. 서도연의 손가락이 해도를 따라갔어요. 우리는 2주마다 올라와야 하죠. 그 차이가 생사를 가릅니다. 저는 그 붉은 선을 응시했어요. HMR-120을 탑재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서도연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다른 모니터를 켰죠. 시뮬레이션 화면이 떴습니다. 무제한 잠항이 가능합니다. 그의 답변이었어요. 연료 교체 없이 20년을 갈 수 있죠. 서도연이 화면을 확대했어요. 속도는 25노트 이상, 소음은 10dB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저는 숫자를 봤어요. 25노트, 10dB.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훈련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5년째 하고 있습니다. 서도연이 파일을 꺼냈어요. 가상 원자력 추진 훈련 기록이었죠. 모의 횟수 280회, 승조원 교육시간 12,000시간. 숫자가 페이지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함은 있습니다. 서도연이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교리도 있고 사람도 준비됐죠. 부족한 건 단 하나예요. 원자로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저는 제어실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좁은 공간, 복잡한 계기판, 그리고 젊은 승조원들. 이들은 5년간 오지 않은 원자로를 기다리며 훈련했어요. 280번이나요. 가슴이 조였습니다. 소음 테스트를 보여드리죠. 서도연이 헤드폰을 건넸어요. 저는 귀에 꽂았죠. 재생 버튼을 누르자 소리가 들렸습니다. 희미한 윙소리였어요. 거의 들리지 않았죠. 이게 청명함입니다. 서도연이 말했어요. 리튬이온 배터리 덕분에 디젤보다 훨씬 조용하죠. 하지만 원자로를 탑재하면 더 낮아집니다. 진동이 없으니까요. 저는 헤드폰을 벗었습니다. 승조원을 만나시겠습니까? 서도연의 제안이었어요. 저는 동의했죠. 우리는 승조원 구역으로 갔습니다. 좁은 침대가 3단으로 쌓여 있었어요. 한 병사가 책을 읽고 있었죠. 서도연이 그를 불렀습니다. 병사는 일어나 경례했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였죠. 몇 년째 복무 중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3년째입니다. 병사의 답변이었어요. 원자력 추진 훈련도 받았습니까? 네, 280회 중 190회 참여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맑았어요. 두려움보다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죠. 준비됐다고 생각합니까? 제 질문에 병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언제든 출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부두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가웠어요. 서도연이 청명함을 바라봤죠. 콜드웰 분석관님, 이 함은 10년 전에 건조됐습니다. 처음부터 원자로 탑재를 염두에 뒀죠. 구획이 비어있어요. 10년간 기다렸습니다. 서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기술은 완성됐고 사람은 준비됐고 함은 대기 중이죠. 이제 필요한 건 허락뿐입니다. 그가 저를 돌아봤어요. 그 허락을 줄 수 있는 게 누군지 압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18년간 저는 허락을 막는 쪽이었어요. 규제하고 감시하고 지연시키는 역할이었죠. 하지만 지금 제 앞에는 10년을 기다린 함과 5년을 훈련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차에 오르며 저는 청명함을 다시 봤습니다. 검은 선체가 파도에 흔들렸어요. 3,700톤 80m 280회 훈련 10년 대기.
숫자들이 머릿속에 각인됐죠. 그리고 서도연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함은 있고 교리는 있고 사람은 준비 끝입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수평선 너머 어딘가에서 북쪽 잠수함이 움직이고 있겠죠. 한 달 넘게 자망하며요. 청명함은 2주마다 올라와야 하고요. 그 차이를 메울 기술은 이미 존재했습니다. 6m, 83m, 10 HMR 120.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화면에는 비어있는 보고서 파일이 떠올랐죠. 커서가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커서만 바라봤어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9월의 밤은 선선했어요. 저는 지난 사흘을 떠올렸죠. 대전의 열전한 공정, 산중기지의 원자로, 부두의 청명함.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30년 축적, 7계층 안전장치, HMR 120 실물, 3년 무사고 가동, 280회 훈련, 10년 대기. 숫자들을 하나씩 타이핑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였죠.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을 쓸 수 없었어요. 아직 이르다. 하크가 원하는 문장이었죠. 18년간 제가 써온 결론이기도 했고요.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커서만 깜박였어요. 한지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부산의 가족 7살 딸 밤하늘의 SLBM. 전력과 억제 사이에 독립이란 해답을 넣었다는 그의 말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독립. 그 단어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노역수의 손등도 보였어요. 화상 자국 29년의 집념, 1996년 여름의 증기 폭발. 핵무기가 아니라 선택지를 원했다는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선택지. 저는 그 단어를 타이핑했다가 지웠습니다. 서도연의 눈빛도 기억났어요. 함은 있고 교리는 있고 사람은 준비 끝이라는 말. 10년을 기다린 청명함, 5년간 280회 훈련한 승조원들. 그들은 이미 준비돼 있었죠. 부족한 건 허락뿐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겠죠. 가족들, 아이들, 일상을 사는 사람들. 한지우의 딸 같은 아이들이요. 그들의 안전이 제 보고서 한 줄에 달려 있었습니다.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어요. 보고서 제목을 봤죠. 한반도 재처리 기술 현지평가 및 협상 활용 가능성. 협상 활용. 그 단어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기술을 카드로 쓴다. 18년간 당연했던 논리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건 카드가 아니었어요. 생존 도구였죠. 보호받는 위치에서 선택하는 위치로 가는 열쇠였고요. 70년간 묶여있던 족쇄를 푸는 도구였습니다.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평가 결과. 한국의 열전한 공정은 30년 축적 끝에 안전성을 입증했다. 7계층 독립안전장치, 플루토늄 비분리 방식, 실시간 감시체계 모두 확인했다. 문장들이 흘러나왔죠. HMR 120 소형 원자로는 3년간 무사고 가동 중이다. 전홍축 우라늄 사용으로 군사 전용 불가능하다. 잠수함 탑재 가능 규격이며 해군은 5년간 280회 모의 훈련을 완료했다.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쓰고 저는 멈췄습니다. 이제 결론이었어요. 아직 이르다고 쓸 것인가? 아니면 다른 말을 할 것인가? 18년 경력과 사흘간의 경험이 충돌했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하크에게 전화할까 망설였죠. 하지만 손가락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트북으로 돌아갔어요. 커서가 여전히 깜박이고 있었죠. 결론. 타이핑했습니다. 한국은 재처리 및 원자력 추진 기술에서 안전성과 운용 능력을 모두 확보했다. 규제 완화를 권고한다. 문장을 쓰고 나니 손이 떨렸어요. 지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우지 않았어요. 대신 다음 문장을 이었죠. 보호 중심 관계에서 동등 파트너 인정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계적 규제 완화와 투명성 검증을 병행하되 기술 자율권을 인정해야 한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이 권고는 협상 레버리지 상실을 의미한다. 타이핑을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실에 기반한 평가다. 기술은 이미 존재하고 안전하게 작동하며 사람은 준비됐다. 이를 부정하는 건 현실 왜곡이다. 마지막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파일을 저장했어요.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죠.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방금 제가 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18년 경력을 거는 도박이었죠. 일어나서 다시 창가로 갔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한지우의 딸 서도연의 승조원들, 노역수가 지키려 한 미래. 제 보고서는 그들을 위한 거였습니다. 노트북으로 돌아와 파일을 다시 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죠. 데이터 평가 결론. 모든 게 사실이었습니다. 거짓은 한 줄도 없었어요. 하지만 워싱턴에서는 거짓처럼 보일 거였죠. 하크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내 커리어 끝장이야. 분명 그렇게 말할 거예요.
의회 매파들도 들고 일어날 거고요. 주변국 외교 라인에서도 반발할 거였죠. 핵 도미노를 우려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지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메일 프로그램을 열었어요. 수신자의 국장 이메일을 입력했죠. 참조에는 하크도 넣었습니다. 제목은 한반도 재처리 기술 현지평가 보고서 제출이었어요. 첨부 파일을 달았습니다. 마우스를 전송 버튼 위에 올렸어요. 클릭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18년이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9년을 견딘 노역수를 생각했어요. 클릭했습니다. 전송 중이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진행바가 채워지는 게 보였죠. 80%, 90%, 100%. 전송 완료.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어요. 저는 침대에 누웠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보호 대신 공진으로 전환해야 한다. 제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공진. 함께 울린다는 뜻이죠.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떠오른 건 청명함이었습니다. 검은 선체 부두의 정박한 모습, 10년을 기다린 함. 이제 기다림이 끝날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더 길어질 수도 있었고요. 그건 워싱턴이 정할 일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사흘간의 여정이 스쳐갔죠. 대전 산중기지 부두. 그리고 세 사람의 얼굴. 한지우, 노역수, 서도연. 그들이 제게 준 건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이었어요. 저는 그 진실을 선택했죠. 전화벨이 울린 건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잠에서 깨어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국장이었죠. 콜드웰, 지금 당장 화상회의에 접속해.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화면에 네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국장, 하크, 의회 국방위 보좌관, 그리고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관이었어요. 모두 표정이 굳어 있었죠. 하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뭔가, 콜드웰? 제 보고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답했어요. 현지 평가 결과입니다. 하크가 책상을 쳤죠. 평가가 아니라 배신이야. 자네 18년간 뭘 배운 건가?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사실을 배웠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안전하게 작동하고 있고 군사 전용은 불가능하며 운용 인력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걸 확인했어요. 국장이 끼어들었죠. 하지만 우리가 원한 건 그게 아니었네. 아직 이르다는 결론을 원하셨죠.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입니다. 3년간 원자로가 무사고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이르다고 쓸 수 있습니까? 침묵이 흘렀어요. 화면 속 네 사람이 저를 노려봤죠. 의회 보좌관이 말했습니다. 콜드웰 분석관, 자네는 큰 그림을 못 보고 있어.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야. 지역 안보 균형 문제라고. 한국이 재처리를 하면 일본도 원할 거야. 그 다음은 대만이고요. 도미노 우려는 이해합니다. 제가 답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이미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는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투명성 검증 체계 안으로 가져오는 게 낫죠. 하크가 비웃었습니다. 순진하군. 국무부 담당관이 화면을 공유했어요. 외교 전문이 떴죠. 일본 외무성, 중국 외교부, 러시아 대사관에서 온 항의문이었습니다. 보고서가 유출됐나요? 제가 물었어요.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어젯밤에. 누가 유출했습니까?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하크가 말했어요. 중요한 건 이미 퍼졌다는 거지. 일본은 자국 재처리 확대를 검토 중이고 중국은 한미동맹 균열이라고 선전하고 있어.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뉴스 기사들이 떴어요. 미국 한국 핵기술 인정 검토. 동아시아 핵도미노 우려. 동맹 내부 균열 심화. 제목들이 자극적이었죠. 저는 기사들을 후워봤습니다. 자네 보고서 때문에 외교 라인이 마비됐네. 국장이 말했어요. AP 시전에 수습해야 해. 한국 측에 유보 입장을 전달할 거야. 저는 화면을 응시했죠. 유보요? 사실을 유보할 순 없습니다. 하크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콜드웰, 현실을 봐. 의회는 절대 승인 안 해. 매파들이 들고 일어났어. 방위비 협상도 꼬였고. 자네 보고서 하나가 모든 걸 망쳤다고. 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제 보고서는 사실만 담았습니다. 30년 축적, 7계층 안전장치, 3년 무사고 가동, 280회 훈련. 이 중 틀린 게 있습니까? 침묵이 흘렀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죠. 의회 보좌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이 문제가 아니야, 콜드웰. 타이밍이 문제지. APC 한 달 앞두고 이런 폭탄을 터뜨리다니. 중국과 러시아가 이걸 어떻게 이용할지 알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미룰 겁니까? 기술은 이미 완성됐어요. 사람도 준비됐고요. 1년을 미루든 10년을 미루든 결국 마주해야 할 현실입니다. 하크가 책상을 다시 쳤죠. 내 커리어는 끝났어, 콜드웰. 하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보고서 철회 안 하면 자네 해임이야.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처리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해임되지 않으니까요. 국장이 화면을 껐습니다. 회의는 끝났어요.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18년 경력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쓴맛이 입안에 퍼졌죠.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한지우였어요. 보고서 소식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문장이었죠.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뉴스를 검색했어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었죠. 미 분석관 한국 핵기술 인정 권고, 워싱턴 내부 갈등 표면화, 동맹 재정의 논쟁 점화. 제목들을 읽으며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전화가 또 울렸어요. 이번엔 모르는 번호였죠. 받았습니다. 콜드웰 분석관입니까? 기자였어요. 보고서에 대해 코멘트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죠. 곧바로 또 울렸습니다. 휴대폰을 무음으로 돌렸어요. 하지만 진동은 멈추지 않았죠. 10개, 20개, 30개. 부재중 전화가 쌓여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서랍에 넣었어요. 조용해졌죠. 노트북을 다시 켰습니다. 이메일이 넘쳐나고 있었어요. 국장, 하크, 동료들,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죠. 보고서 철회 요구, 해명 요청, 지지 메시지, 비난.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 통의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국방부 법무실에서 온 거였어요. 징계 절차 안내였죠. 직무 테마 외교 문제 야기 내부 지침 위반. 혐의들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청문회 날짜도 잡혀 있었어요. 저는 이메일을 닫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하지만 가슴은 무거웠어요. 18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따뜻했죠. 또 다른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노역수였어요. 제목은 없었고 본문도 짧았죠. 29년 기다렸습니다. 분석관님도 견디십시오. 진실은 이깁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서도연에게서도 메시지가 왔습니다. 청명함 승조원 일동이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는 계속 훈련하겠습니다. 준비는 끝났으니까요. 짧지만 단단한 문장이었어요. 저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죠. 감사는 제가 드려야 합니다. 타이핑했어요. 여러분이 보여준 준비가 제 보고서를 쓰게 했습니다. 진실은 숨길 수 없다는 걸 배웠어요. 전송했죠. 받은 편지함에 답장이 곧바로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짐을 쌌어요. 귀국 준비였죠. 워싱턴으로 돌아가면 청문회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해임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가방을 닫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보호 대신 공진으로. 제 보고서의 결론이었어요. 워싱턴은 아직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동등한 파트너만이 진짜 동맹이라는 걸요. 호텔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대전의 거리 멀리 보이는 산, 그 어딘가의 연구단과 기지. 사흘간 제가 본 모든 것이 진실이었어요. 그 진실을 지키기 위해 저는 18년을 걸었습니다. 후회는 없었죠. 경주로 가는 기차 아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들판이 펼쳐졌어요. 황금빛 벼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APC 개막까지 이틀 남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에 있었어요. 워싱턴에서는 청문회가 연기됐습니다. APC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거였죠. 저는 그 틈을 타서 경주행 기차에 올랐어요. 마지막까지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제 보고서가 만든 파장은요. 휴대폰에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21개국 정상 경주 도착. 채철이 이슈 최대 관심사. 미국 대표단 강경 입장 유지. 기사를 읽으며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여전히 강경 입장이었죠. 경주역에 도착했습니다. 플랫폼에는 경찰과 경호원들이 가득했어요. APC 개막을 이틀 앞두고 도시 전체가 긴장하고 있었죠. 저는 호텔로 향했습니다. 작은 한옥 스타일 숙소였어요.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첨성대가 보였어요. 천년을 견딘 돌탑이었죠. 저는 그 탑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실도 저렇게 견디는 걸까요? 저녁 무렵 한지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오전 회의가 있습니다. 비공개 실무회의죠. 참석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제 입장이 애매했으니까요. 하지만 답했습니다. 가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APC 본부 건물로 갔습니다. 보안 검색을 통과하고 회의실로 안내됐어요. 안에는 여러 나라 대표들이 앉아 있었죠.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핵심 당사국들이었습니다. 한지우도 보였어요. 한국 대표단 기술 자문으로 참석한 거였죠. 노역수와 서도연도 함께였습니다. 저는 뒤쪽 자리에 앉았어요. 관찰자 자격이었죠.
미국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재처리 기술 자율권 요구는 시기상조다. 지역 안보 균형을 해칠 우려가 크다. 단호한 어조였어요. 일본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도 같은 우려를 갖고 있다. 중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핵 확산 방지가 최우선이다. 한국의 기술 수준과 무관하게 도미노 효과를 막아야 한다. 러시아 대표도 동조했어요. 현 체제 유지가 바람직하다. 분위기는 차가웠죠. 한국 대표단 수석이 일어났습니다. 기술 자문의 발표를 듣고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지우가 앞으로 나왔어요. 화면에 자료가 떴죠. 30년 축적 데이터였습니다. 한지우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열전환 공정의 안전성, 치계층 독립장치, 플루토늄 비분리 방식. 숫자와 그래프가 화면을 채웠어요. 군사 전용 불가능을 입증하는 데이터였죠. 대표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노역수가 이어받았어요. HMR120 운용 현황을 보고하겠습니다. 3년간 무사고 기록, 실시간 감시 데이터, 국제기준 초과 달성.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죠. 29년을 견딘 사람의 확신이었습니다. 서도연이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운용 준비 상황입니다. 5년 훈련 280회 모의 승조원 교육 완료. 화면에 청명함 사진이 떴어요. 검은 선체가 부두에 정박한 모습이었죠. 우리는 준비됐습니다. 서도연의 말이었어요. 발표가 끝났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미국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죠. 기술은 인정한다. 하지만 정치적 파장은 별개다. 완고한 입장이었습니다. 일본 대표도 같은 말을 되풀이했어요. 그때 중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투명성 검증 체계를 강화한다면 논의 가능하다.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어요. 러시아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죠.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전면 허용은 안 되지만 조건부는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 수석이 제안했습니다. 3단계 완화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1단계 열전환 공정 시범 운용과 국제감시단 상주. 2단계 HMR120 소형 원자로 민간 발전 허용. 잠수함 추진 적용 검토. 각 단계마다 투명성 검증을 병행하겠습니다. 미국 대표가 자료를 받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수석이 답했어요. 1단계 2년, 2단계 3년, 3단계 5년. 총 10년입니다. 그동안 모든 데이터를 공개하고 공동 점검을 받겠습니다. 일본 대표가 물었습니다. 우리도 같은 권리를 요구하면? 한국 수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은 기준을 적용받으면 됩니다. 30년 축적 입증, 7계층 안전장치 구축 무사고 운영 기록. 투명성을 증명하면 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대표들이 수군거렸어요. 저는 뒤에서 지켜봤죠. 10년. 긴 시간이었지만 현실적이었습니다. 전면 허용 대신 단계적 접근. 도미노 우려를 해소하면서 자율권을 인정하는 절충안이었어요. 중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검토하겠다. 러시아 대표도 동의했어요. 미국 대표는 침묵했죠. 한참을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워싱턴과 협의 후 답하겠다. 완전한 거부는 아니었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빠져나갔어요. 저는 자리에 남아 있었죠. 한지우가 다가왔습니다. 콜드웰 분석관님 감사합니다. 분석관님 보고서가 이 자리를 만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러분의 30년이 만든 겁니다. 노역수도 왔습니다. 29년 기다렸는데 10년 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온했어요. 선택권을 인정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죠.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화상 자국이 손바닥에 느껴졌어요. 서도연이 마지막으로 악수를 청했습니다. 청명함은 계속 훈련하겠습니다. 10년 후면 원자로를 맞을 준비가 더 완벽해질 겁니다. 그의 악수는 단단했어요. 280회가 아니라 500회를 채우겠다는 다짐이 느껴졌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경주의 가을 하늘은 맑았어요. 첨성대가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죠. 천년을 견딘 돌탑처럼 진실도 견딜 거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며칠 후 의장국 성명이 발표됐어요. 한반도 재처리 기술 자율권, 단계적 완화 원칙 합의, 투명성 검증과 국제 공동 점검 병행, 보호국가 피보호국 프레임 해체, 동등 파트너 원칙 천명. 문장들이 낭독됐죠. 저는 호텔방에서 뉴스로 봤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죠. 10년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했고 조건도 까다로웠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바뀌었어요. 촉새에서 선택권으로요. 저는 첨성대로 갔습니다. 돌탑 앞에 섰어요. 1000년 전 누군가가 별을 보려고 쌓은 탑이었죠. 하늘을 올려다보는 욕망, 스스로 미래를 보려는 의지. 그게 이 탑을 지탱한 거였습니다. 한국도 그랬습니다. 70년간 허락을 기다렸지만 30년간은 스스로 기술을 쌓았어요. 29년간 한 사람은 흉터를 품고 견뎠고 5년간 승조원들은 오지 않은 원자로를 위해 훈련했죠. 그 집념이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국장이었어요. 콜드웰 워싱턴으로 돌아와. 청문회는 취소됐네. 자네 보고서 결국 맞았어.
APC 합의문이 그걸 증명했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18년 경력은 지켜진 거였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배운 건 달랐어요. 보호는 동맹이 아니라는 것. 선택권을 인정해야 진짜 파트너가 된다는 것. 기술은 협상 카드가 아니라 독립의 도구라는 것. 사흘간의 여정이 18년을 바꿔놨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들판산 도시. 이 땅 어딘가에서 HMR-120이 여전히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3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을 향해서요. 청명함도 부두에서 기다리고 있겠죠. 10년 후 원자로를 맞을 준비를 하면서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반도가 작아졌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커지고 있었죠. 30년 축적, 7계층 안전장치, 3년 무사고, 280회 훈련, 29년 집년. 숫자들이 아니라 사람들이었습니다. 한지우, 노역수, 서도연. 그들이 지킨 진실이요.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햇살이 날개를 비췄어요. 저는 눈을 감았죠. 보호 대신 공진으로. 감시 대신 상호 검증으로. 70년 족쇄 대신 동등 파트너로. 오늘부로 질서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하면 새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18년 전의 예단이 아니었습니다. 사흘이 저를 바꿔놨죠. 기술은 선물이 아니라 선택권이라는 걸 배웠으니까요. 비행기는 태평양을 가로질렀습니다. 아래로 푸른 바다가 펼쳐졌어요. 그 어딘가에서 잠수함들이 움직이고 있겠죠. 2주마다 올라오는 함과 한 달을 자망하는 함. 10년 후면 그 차이가 사라질 겁니다. 청명함이 원자로를 품게 되면요.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오늘부로 우리는 감시가 아닌 상호 검증의 동반자입니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죠.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날이 오고 있었어요. 동등한 파트너들의 시대가요.